자, 이번 네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시간을 이렇게 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팀원들도 많이 오셨네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리 일기 팀원들 다 잘하고 있나? 한번 점검 먼저 해볼까요? 1주차 리뷰 조금 해볼까요? 강의를 듣고 내 몸을 이해하셨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써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그동안은 운동이랑 식단 위주로만 했다면 이제 내 생활에서도 나도 모르게 살찌는 습관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걸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을 써주셔서 엄지척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갖고 왔고요. 자, 일기 팀원분은 재훈님, 태준님, 블리님, 에스더님, 또또님 요렇게 같이 지금 진행해가고 있고요. 가끔 요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궁예가 되어서 출동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왜 안 되는지 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쵸? 지금까지 드신 분 없으시죠? 아무도? 그쵸? 자, 1주 초기에는 회원님들이 다들 힘들어 하셨어요. 너무 뭐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왜 내가 참아야 되냐 이렇게 정신줄을 못 잡고 막 힘들어 하셨었는데 자, 이제는 어떤가? 자,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제 남은 3주차도 화이팅 해봅시다. 자, 다 기억나시죠? 저한테 보내주셨던 내용들이에요. 자, 요거 우리의 목표들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 1주차 동안 어떻게 우리가 생활했는지 결과가 기다리고 있죠? 궁금한 결과. 자, 어때요? 다들 잘 감량해주고 계세요. 특히나 지금 요게 원래 몸무게의 10%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너무나 다들 잘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1주차 결과에서 키로수로는 태준님이 가장 많은 이제 감량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블리님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이런 점수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거의 다 비슷해요. 다들 지금 일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챙기기 쉽지 않았을 텐데,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해주신 거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체중이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멀리서 보면은 어쨌든 쭉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너무 잘하고 있다. 나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계속하면 되겠다. 요렇게 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3주차 더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너무 잘하셨어요. 서로에게 박수를. 자, 그러면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였을까요? 지난 3화에서는 인슐린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인슐린 역할 중에 제 네 번째 역할, 인슐린 스위치를 켜면 체지방이 축적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제탄수화물, 뭐예요? 설탕, 밀가루, 액상과당 이런 것들은 더 인슐린을 일하게 만든다라고 했죠. 즉, 살이 더 찌게 만든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그죠? 세 번째는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혈당이 상승할 수 있다. 이게 참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어요? 스트레스 안 받기. 잠 충분히 자기. 물 충분히 먹기. 중간에 일어나기. 이거 정말 생각보다 어렵죠. 식단을 챙기라고 하면, 운동을 하라고 하면 차라리 쉬운데, 그걸 하라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같이 챙겨주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또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실 때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식단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인슐린 스위치를 켜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난번 정리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인슐린 저항성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호르몬에 관련돼서 오늘은 마지막 챕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인슐린 스위치 고장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슐린 스위치가 켜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인슐린 스위치를 켜고 그 인슐린 스위치가 켜지면 체지방이 축적된다고 말씀드렸죠. 잘 안 빠져요, 살이.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그럴까? 한번 가시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아침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설탕이 가득한 달콤하고 맛있는 시리얼을 한 그릇 먹고 가요. 이런 만원, 사람이 정말 많은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또는 버스를 타고 회사에 나갑니다. 점심은 정말 달콤하게 양념되어 있는 제육볶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는 또 야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밤늦게 일을 하거나. 자, 이런 힘든 생활을 하고 나면 또 운동할 시간이 또 있을까요? 대부분 힘들어서 운동도 하지 못해요. 자, 그럼 어때요? 하루 종일 계속 혈당을 올리는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혈당을 올리는데 혈당을 낮추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누가 일을 하죠? 한번 댓글로 써볼까요? 누가 일을 할까요? 채팅에 한번 써주세요. 자, 이렇게 일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쵸? 네, 이게 레그 타임이 약간 있어서 저랑 시간이 좀 걸리는데, 맞아요. 인슐린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슐린만 일을 하게 되면 인슐린이 이제 지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지난 2화에는 인슐린이 자주 분비됐을 때, 인슐린이 열쇠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인슐린은 열쇠고 세포의 문을 열어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인슐린이 자꾸 문을 열어요. 자꾸 이제 그 열쇠를 열고 닫고 자주 하면은 어떻게 될까? 자물쇠가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자, 이거 자물쇠가 고장났다 이러면 그만해야지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할까? 포도당을 세포 내로 넣을 수가 없어요. 자물쇠가 고장났으니까. 그럼 혈당이 떨어지지 않죠. 그럼 세포가 당을 들여받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세포는 배가 고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인슐린은 계속 열심히 문을 두드려도 문이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췌장이라는 세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일을 더 해야 되는구나. 아, 인슐린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 더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하고선 인슐린을 2개 더 만듭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게 되겠죠. 이렇게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와, 이제 인슐린이 더 많아지는 상태, 즉 내 몸에 인슐린 스위치, 즉 모든 세포들이 인슐린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포 내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한다? 아,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포가 기능이 소실되면은 간단하게는 여러 가지 통증들이나 여러 가지 염증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지끈지끈 두통이 오거나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파요. 그리고 또 피곤함,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무기력해. 이런 증상들이 자꾸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왜?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들여넣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세포들이 다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이유 없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 정도면은 진통제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주 반복된다. 주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이거는 인슐린 저항성의 가능성을 염두하시고 일종의 세포의 경고 신호는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진통제만 사서 먹는다면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나도 모르게 방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생리통 때문에 약국을 오시는 분들한테는 꼭 한 번씩 말씀드려요. 얼마나 자주 그런지 이런 걸 여쭤보고 혹시라도 자주 생리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거든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인슐린이 고장나게 되면 식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정말 그래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잘 조절이 되다가 점점 올라가요. 왜요? 인슐린 하나로는 안 되니까 두세 개를 만드는 거예요. 두세 개 만들어서 인슐린을 계속 늘려요. 자, 혈당 이 수치를 한번 봅시다. 진폭이 점점 어때요? 점점 커지죠. 그쵸? 그리고 어느 정도 갔을 때 훅 떨어져요. 인슐린 수치가 갑자기 확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내다 보면은 나중에 세포가 고장나요. 아, 더 이상 못 만드는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즉 췌장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뭐다? 당뇨의 시작이 된다. 따라서 당뇨 전 단계라던가 당뇨 상태가 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 그 원인이 바로 세포 자체가 손상되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서 나중에 다시 되돌이키려면 너무 힘들어요. 미리 우리가 그 상태가 가기 전에 교정을 해주셔야 질환 상태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요. 내 몸이 더 많은 인슐린에 노출되게 되겠죠. 인슐린에 노출될수록 체지방을 축적시키는 스위치를 켠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살이 잘 안 빠지는 상태가 돼요. 우리가 물만 먹어도 살찐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날씬했던 사람도 이 한 번 호르몬이 틀어지면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다른 호르몬들도 망가뜨리게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렙틴 호르몬이에요. 렙틴 호르몬은 조금 쉽게 말하면 먹지 마 라고 우리가 식욕을 억제해주는 그런 호르몬인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나중에 수용체가 고장나서 그러면 나중에는 인슐린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먹는 것 자체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막 앞에 있는 거 다 먹고 싶어. 이런 감정 자체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어도 더 먹고 싶고 조절이 안 돼. 폭식, 과식,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아까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세포들이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세포가 재기능을 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러면 근육세포도 재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뇌세포도 재기능을 못하는 거죠. 활력 있게 움직여야 되는 근육세포나 신경세포가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아, 나 움직이기 싫어. 오늘은 못 일어날 것 같아. 이게 바로 뭐다? 세포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 기분에도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우울감이라던가 많이 가라앉는다던가 또는 활동하기 싫어하는 느낌들 그런 것들이 다 인슐린 저항성으로부터 올 수도 있다는 점이죠. 결과적으로 이 인슐린 저항성이 무엇을 먹어도 살찌게 만들고 폭식을 유발하고 통증과 무기력감 또는 피로감을 유발하면서 우리의 다이어트를 어떻게 만들어요?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인슐린 저항성을 교정하는 게 다이어트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만약에 근데 우리가 저렇게 해서 살이 막 찔 때 우리는 의지가 있잖아요.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겠어 하고 결심하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안 먹기 시작해요. 저칼로리식의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먹어서 살을 뺐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발췌한 건데 이렇게 만약에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초 대사량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음식물이 안 들어오니까 몸에서는 이거 위기 상황이구나 하고 기초 대사량을 확 낮춰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살찌는 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인슐린 저항성이 있죠. 두 번째, 식욕은 폭발된 상태죠. 세 번째, 대사가 저하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나중에 식욕으로 나타나서 갑자기 폭식하거나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가 되면 뭐를 먹어도 이제 살이 찌는 거죠. 아무리 조금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 정도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서 옆에 채팅방에다가 지금 올려주세요. 다섯 개, 좋아요. 두 분이 답변을 주셨는데 다섯 개, 네 개 이렇게 있죠. 세 개, 사실 한 개 이상이어도 인슐린 저항성 교정이 필요한데 세 개에서 네 개 정도라면은 지금 그래도 인슐린 저항성을 지금 스위치온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너무 잘 지금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자, 나머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교정하냐? 사실 인슐린 저항성을 교정해야 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질환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질환으로 가기 전 단계인 2단계에서 해결을 하면 질환까지 가지 않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만약 2단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어떤 질환이든 생길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단계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개 다양한 대사질환의 원인이고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들 다 유발하게 되는 게 사실 뭐 예전에는 뭐 지방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하고 위험 인자로서. 자, 또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분들이 대부분 요즘 어떤 한 영양제를 먹고 좋아진다 막 이런 광고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는 이 인슐린 저항성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리통이 잦거나 생리 전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아니면 요런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슐린 저항성을 교정하셔야 되고 교정해야 정말 좋아집니다. 주변에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교정하는 원칙은요, 제일 간단해요. 인슐린을 쉬게 하고 내가 일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일하는 거죠, 대신.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저는 세 단계로 나눴어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다 아시죠?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쌀은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오히려 쌀을 갈은 거, 떡 같은 거, 또는 빵, 또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제 탄수화물에 가까운 거고요. 설탕 같은 거, 그런 류를 우리가 줄여가는 거죠. 식사에서 가끔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라고 했더니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건 사람마다 좀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가능하면 정제 탄수화물을 위주로 먼저 다 제외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 그리고 혈당을 낮추기. 운동을 하면 혈당이 떨어져요. 왜? 근육이 운동하면은 인슐린이 없어도 세포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면 혈당이 인슐린을 안 써도 낮아질 수 있어요. 즉 인슐린을 쉬게 하는 방법인 거죠. 운동 자체가. 그래서 강한 운동이 아니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의 30분 운동은 누구나 되게 도움이 돼요.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자는 게 중요한데 잠을 자는 동안 인슐린을 낮은 수치로 유지하게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인슐린이 낮은 수치로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자기 전에 뭔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밤에 인슐린이 다시 일을 해야 됩니다. 그쵸? 따라서 야식을 먹으면 안 되고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밤늦게 커피를 먹는다던가 또는 카페인이 예민한 분들은 카페인 없는 걸로 낮에도 좀 주의해서 드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이고요. 자, 그 다음 만약 이 세 가지를 다 했다. 그 다음 단계는요. 간헐적 단식 이제 요번부터 들어갈 건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간헐적 단식. 두 번째는 운동을 넘어서 조금 더 근육을 만드는 운동 또는 심박수를 높이는 운동을 해보는 거죠. 근육 자체가 운동할 때도 혈당이 떨어지는데 근육량이 많아지면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공장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왜 근육량을 높이고 체지방을 줄이라고 말하냐면은 근육량을 높이면 우리 몸에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많아지니까 효과적으로 당 관리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우리가 당 관리할 때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관리할 때 인슐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당을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 정말 어렵겠지만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인슐린 저항성 교정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 단계로는요.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 제한이에요. 아까는 조심하자였는데 이제 완전 안 먹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기에는 과일도 포함될 수 있을 거고요. 과일은 나머지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과일도 가능하면 안 드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점심 식사 이후에 약간의 디저트 개념으로 두세 조각 요 정도만 포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이외에도 평소에 서서 일하거나 자주 일어나는 그 방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알려드리는 원칙 있죠. 일반식 먹을 때도 어떤 거를 주의하세요 라고 했던 거. 그 원칙을 평소에도 지키시면 인슐린 저항성 교정이 굉장히 잘 되죠.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를 병들게 하고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이 식욕 억제를 방해하고 그렇게 해서 살이 찌게 만들죠. 또 피로하게 만들고 우리 몸을 축축 처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것은 교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인슐린 저항성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봤던 부분 정리하면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식사를 선택한다. 식사 자체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누가 준다고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선택해서 먹는 거죠. 어떤 걸 먹을까?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먼저 먹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두 번째는 혈당을 적극적으로 낮추는 운동 습관, 평소에 걷는다던가, 그리고 근육을 만든다던가, 심장을 더 뛰게 하는 심박수 운동을 한다던가. 세 번째, 잠을 충분히 자고 야식을 먹지 않는다. 가능하면. 야식을 먹고 싶을 때 먹는 팁도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일반식 할 때 제가 유지요법 할 때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운동을 좀 더 강도 높은 걸 해보면 더 도움이 되고요. 여섯 번째, 간헐적 단식. 일곱 번째, 정제 탄수화물 섭취 금지. 여덟 번째, 중간중간 서서 일어나고 또는 서서 일하는 걸 생활한다. 자,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는데 하실 수 있을까요? 이미 일주일 동안 조금 해보신 분들이 있어서 약간 난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좀 드시나요? 자, 다음 주에는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는 체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기존에는 지금까지 제가 호르몬에 관련돼서 어떤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살이 찌고 식단이랑 운동을 해도 살이 찌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체중에 대해서 우리 체중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체중이 떨어질 때 또는 다이어트 하다가 중간에 체중이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체중을 떨어뜨려도 다시 요요가 오거나 살이 찌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면 다시 올라가지 않게끔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유지의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체중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지 않고 바로 갈게요. 자, 이제 1기 분들이 1주차를 잘 해내셨어요. 이제 2주차 식단 가이드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제 계속 여러분들의 지방 대사를 켜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주차는 이제 식사가 제공이 되죠. 이제 쉐이크랑 식사의 비중이 1대1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쉐이크로 계속 몸에서 이제 에너지를 최소화하다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충분히 단백질을 보급해 줌으로써 그동안 소실된 근육량을 채워주고 체지방만 분해될 수 있도록 돕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식단을 안내 드리면 이렇게 돼요. 일주일 식단이. 1, 2일차는 아침이랑 간식만 쉐이크, 그리고 저탄수 일반식, 그리고 저녁에는 탄수 제한 일반식이 들어갑니다. 탄수 제한 일반식은 이제 식사에 밥 또는 뭐 탄수화물 종류를 최대한 제한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뭐 야채랑 삶은 야채랑 단백질 종류, 뭐 지방 조금,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2주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단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24시간 단식. 24시간 단식은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3일차 전날 저녁까지 먹고 그날 저녁 이후 시간부터 그 다음날 저녁 전까지가 공복이에요. 그리고 하루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동일하게 점심이랑 저녁에 식사가 들어가죠. 그 형식으로. 자, 2주차에는 지난번 1주차에 추가로 견과류가 가능하고요. 오전에 커피 한 잔 가능하다는 거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렇게 들어갑니다. 커피 드시고 싶었던 분들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치만 커피를 먹으면 뭔가 땡기죠? 과자 같은 거, 빵, 음료, 주스, 과일, 설탕 뭐 이런 것들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요거는 계속 금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교정되기 위해서 잠시만 끊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완전 제한을 해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견과류가 이제 배가 고프거나 이럴 때 견과류 먹으면 좀 뭐라고 해야 돼? 식욕이 좀 가라앉거든요. 근데 견과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입이 터진다라고 하죠. 이게 입이 터지거나 또는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견과류는 한 줌, 뭐 아몬드나 마카다미아 뭐 이런 것들 종류로 가능한 한 줌 쓰시고 가끔 이런 거 물으시는 분들 계세요. 견과류 할 때 그 견과류 믹스돼 있는 거 봉지 있죠. 그거 먹어도 되냐? 근데 먹어도 되는데 그 안에 가끔 견과류 말고 말린 과일이 들어가요. 건과일. 건과일은 안 돼요. 아시죠? 건과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먹지 마세요. 자, 그리고 단식 도전할 때 단식 도움을 주는 이 앱이 있어요. 이 단식 추적기라는 앱이 있는데 요거를 찾아보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여기다가 시간을 정하면 그때부터 지속 시간이 나와서 몇 시간 내가 했구나 또는 그 시간마다 어떤 상태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버티기 쉽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가셔가지고 단식 추적기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주차는 사실 간헐적 단식이 핵심이에요. 간헐적 단식은 식사를 잠시 동안 멈추는 건데 이때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성을 교정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했어요? 인슐린을 설탕 코팅된 것도 먹으면 안 돼요. 견과류. 네, 그런 건 안 됩니다. 네. 이제 인슐린 수치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면. 인슐린을 일하지 않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효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교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인슐린이 낮게 나오면서 몸의 혈당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진 상태면은 몸에서는 어쨌든 에너지를 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몸에 이미 저장된 것들을 갖다 쓰기 시작해요. 그게 뭐 글리코겐이 될 수도 있고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지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대사율이 잘 안 나오는 분들, 원래 몸이 이제 지방 스위치가 꺼져 있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간헐적 단식이. 막 식은땀 나는 분도 있고요. 어지럽다고 하는 분도 있고 속이 울렁거린다는 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요게 적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너무 힘든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24시간에 다 못 채워도 괜찮아요. 일단 적응하면서 점점 늘려나가면 되는 거니까 한 번에 다 완성 못 해도 괜찮아요. 즉,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대사율을 높이는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간헐적 단식하면은 이제 16대 8 요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16대 8 같은 경우는 16시간 동안 안 먹고 8시간 동안 먹고 요런 식으로 하는 단식이거든요. 근데 16대 8을 하는 거는 매일 거의 이제 16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뭐 18대 6인가요? 요렇게 이제 시간을 정해서 적게 하면은 제가 잘못 쓴 것 같네요. 18시간인데. 근데 요거를 16시간 정도 하고 식사를 8시간에 하면은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 균형 있는 식사가 좀 어려워져요. 16대 8을 제가 하지 않는 이유가. 뭐 이게 잘 맞는 분들도 있어요. 매일매일 저렇게 하는 게.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24시간이 훨씬 더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24시간을 채우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한 18시간은 한번 해보자. 도전을 해보자. 처음이신 분은 아마 이게 되게 단식 자체가 두려울 수 있는데 18시간 최소 그때까지만 좀 버텨보자 라고 좀 목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헐적 단식을 하면 몸에서 지방대사라던가 다른 대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더 많이 땀이 나거나 더 숨이 좀 이렇게 호흡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많이 필요하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식을 하면 대부분 그냥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살짝 걸어주시거나 유산소 운동을 해줘야지 그 지방 대사가 더 잘 이루어져요. 힘들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워있지 마시고 가능하면 단식하는 날 조금 걸어주시거나 운동을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평소보다 훨씬 더 물이 많이 먹고 싶을 거예요. 지방 대사가 일어나는 과정인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 힘들 경우에는 억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하면 18시간을 버텨봅시다. 아시겠죠? 자, 아까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남겨달라고 했더니 질문 남겨주신 분이 2분 계셨어요. 그거 답변하고 오늘 또 다른 Q&A 있는지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준님이 점심에 저탄수고 저녁에 무탄수라고 정해져 있는 이 식사 순서를 혹시 바꿔도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원칙은 그렇죠. 왜냐면 점심에 탄수화물이 들어가고 저녁에 탄수화물이 들어가고 요게 점심에는 에너지로 충분히 소모할 시간이 있죠. 탄수화물이 들어가도. 근데 저녁에는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남은 탄수화물이 사용될 시간이 적어요. 아무래도 바로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잉여 탄수화물이 체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저녁은 지금 당분간은 무탄수로 진행을 할 거예요. 나중에 조금씩 가면서 일반식으로 전환이 될 거지만 아직까지는 지방 스위치를 원활하게 켜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밤에 좀 불면증으로 어려워하시는 분이나 낮에 에너지 소모가 워낙 많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에 또 올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저녁에 일부 탄수화물을 추가하는 경우가 좋거든요. 따라서 일단 요 식단을 해보시고 힘드시거나 본인한테 맞지 않은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말씀해 주신 분이 이제 재훈님께서 요거 질문을 해주셨어요. 육류의 조리 방법에 따른 다이어트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소스, 양념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고기 자체가 살찌다기보다는 그 고기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양념에 대부분 살찌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죠. 특히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따라서 양념 없이 원물 그대로 조리해 먹는 습관이라면 뭐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체중 조절을 위해서 육류 조리법 어떤 것들이 있나 조금 정리를 해보면 1번 아까 말씀드린 가능하면 양념 없이 그대로 조리하자. 뭐 소금, 후추 정도. 두 번째, 가능하면 소스 없이 그대로 먹자. 우리가 뭔가를 찍어 먹게 되죠. 그것도 덜어보자는 거죠. 세 번째, 설탕 대신 양파와 배를 사용하자. 네 번째, 설탕 양을 줄여보자. 다섯 번째, 이제 고기도 많아지면 이게 지방량이 더 늘어나게 되죠. 지방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먹을 수 있는 용량을 고기로만 채우지 마시고 그 지방 흡수를 조금 줄여줄 수 있게끔 식이섬유 같은 걸 좀 많이 넣는 거죠. 그래서 버섯이나 야채를 요리할 때 충분히 같이 넣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미님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 2주차 24시간은 3일로 정해져 있나요? 다른 날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3일차로 정한 거는 이제 하루 이틀 적응 기간 거치고 3일이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 3일하고 4일째 하셔도 되고 하루 한 다음에 이틀째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원하시는 시간대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식을 약간 그 전날 뭔가 좀 많이 먹었다 싶은 날 그 다음날 단식하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일정이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그런 다음날 단식을 넣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단식은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또는 이제 스케줄에 맞게 단식 일정은 조절하셔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별 조리법. 요거는 그냥 하나 좀 재밌어서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23년도에 나온 어떤 퍼듀대 연구팀이 돼지고기가 굉장히 좋대요. 흡수가 잘 된대요, 단백질이. 많이 드세요. 돼지고기. 단백질이 몸이 흡수되는 비율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 보니까 돼지고기는 어떻게 먹으면 좋냐? 비타민 B1이 많아서 삶아 먹거나 물에 담가서 뭔가 조리해 먹는 것보다 그대로 구워 먹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했고요. 소고기는 돼지고기보다 소화가 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소고기는 살짝 익혀서 소화 흡수가 좋은 상태로 먹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나왔고요. 닭고기는 이제 국물 요리를 할 때가 가장 좋은데 왜냐면 닭고기 통째로 우리 조리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거는 이제 부분 잘라야 되지만 이제 이거 통째로 끓였을 때 뼈에 있는 칼슘까지도 먹을 수 있어서 여기다가 식초를 첨가하면은 칼슘이 더 많이 나온다네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다음에 닭곰탕 할 때 한번 해보고 맛이 어떤지 제가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닭고기는 푹 고아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내용까지 한 번 더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2주차는 지방 대사를 켜는 중요한 주차예요. 단식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함께하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더 질문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뭐 또 궁금한 사항은 중간중간에 저희 카톡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